예, 반갑습니다. 황금은행도 대표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 화천 그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양념채소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다 프로 농업이시죠? 예, 프로 농업인들은 제가 좀 버겁습니다. 벅찹니다. 저도. 이렇게 농가들이 경영을 하셔서 바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일이 내일에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아마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전년도에 우리 서천 춘농협에 가서 제가 배추 뿌리 혹병을 잡아줬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쓴 건 없으나 잎을 두텁게 해서 새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 혹병을 지나서 새 뿌리를 뻗쳐서 뿌리 혹병을 굶겨주겠습니다. 서춘천 농협에 가서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가 배추 뿌리 혹병을 약으로 잡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되고 계속 진행해서 돈이 더 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배추 뿌리 혹병을 뭘로 잡아야 되겠냐? 잎을 두텁게 해서 배추 뿌리 혹병을 굶겨 죽이고 우리가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배추 뿌리 혹병이 먹고 사는 먹이 사슬을 끊어야 된다.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EM이나 그런 균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추 뿌리 혹병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걔가 먹고 사는 먹이 사슬만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걔네를 굶겨 죽이면 됩니다. 그 굶겨 죽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잎을 두텁게 살을 찌워서 비가 오면 그 영양소가 이동해서 뿌리가 뻗치기 때문에 배추 뿌리 혹병이 굶어 죽어요. 지금 우리 회장님 우리 재배되는 작물이 양념채소 중에 몇 가지입니까? 여기 재배한 회원들이. 지금 마늘, 예, 양파, 예, 생강, 자, 그 다음에 감자에 감자도 들어왔어? 예, 무, 배추도 썼습니다. 됐죠? 고추도 나오겠죠? 아이고 많아. 예, 막 쭉 써보십시다. 하다가 오늘 크게 그림을 그리다 하다 보면 정리가 되니까요. 예, 고추, 양파, 여기 대파가 여기 들어간 여기 들어가서 얘들 뭐 먹고 삽니까? 무기물 원수 먹고 살아요. 우리가 주는 탭이 좋은 거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수익이 낮아요. 물리성은 가지고 있으나 거기 비료 성분으로서는 완벽하진 않으나 토양 물리성으로 아주 좋은 겁니다. 비료 먹고 자라는 요 식물들 잠깐 한번 보면 얘는 100평 기준에 비료 한 포를 넣으면 1.5kg가 늘어납니다. 양파는 8kg가 늘어납니다. 생강은 아직 모르겠고 감자는 3.5kg가 늘어납니다. 자, 됐는가요? 비료 얼마 먹어야 되겠습니까? 마늘은 10포에 넣으면 팽당 15kg 나오겠죠. 안 죽고 살 만큼 먹으면 그게 생산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저희 황금알 농법 회원들은 비료를 마늘 같은 경우에 기비 완효성으로 코팅된 비료를 했을 때 심을 때 적게 천천히 녹아서 지금 수치에서 2.5 이상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금은 잘 먹어냅니다. 장이 없습니다. 여름에 가서 장이 날 뿐이죠. 자, 요 비료를 먹으려면 사계절 이시가 나옵니다. 괜찮죠? 이거 잘 그리면 오늘 강의 내용 좋은 거 나옵니다.
예, 저 머리에 든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운빨이 안 맞으면 엉문 들어가요. 이게 옆에서 잡음 잘못 넣으면 강의 내용 엉뚱한 메타로 납니다. 아무것도 없죠. 연필 한 자루밖에 없죠. 강의 내용 좋게 만들려면 저 물대로 좀 잘 맞춰져 있어. 자, 겨울에 2.4의 이시가 괜찮습니다. 여름에 1.5 이시입니다. 봄, 가을로 1.8의 이시. 이 양에 흡비력이 빠르면 우리 다 살아남거든요. 요 비료가 녹아 나올 때 감자 같은 건 아주 빨리 먹기 때문에 비료 많이 해도 다 먹어쳐요. 그런데 고추를 심으면서 비료 이시를 높여버리면 얘가 따라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씻는다면 그 완효성 한 포, 요소 한 포. 요렇게 하면 1.8 이하로 되기 때문에 안 죽고 먹어냅니다. 100평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위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위가 우리가 300평 뭐 10하로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단위를 낮춰야 우리가 농업을 정밀도가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수치도 더 당겨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한국말 농법에서는 단위를 100평 단위로 지금 낮춰놨습니다. 비료량하고 괜찮겠죠? 예. 그럼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100평 단위와 그 앞으로 자재 혼용에서는 20리터가 아니고 500리터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물 500 기준. 물 20단만 혼합. 여기 텃밭 농사 하시는 분 있는가요? 아니 그거 너무 많은데. 그럼 20리터 기준이에요. 그래야지 빨리 와닿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20리터와 20단만 500리터 두 가지를 잡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합의를 해놔야 빨리 습득이 되죠. 자, 요 비료량을 먹고 사는데 고추의 기비량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괜찮을 건데, 자, 우리가 감자를 곧 심은 사람도 있고 심을 거죠. 그럼 감자의 비료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서춘천 농협에 가서 감자의 비료를 얼마나 잡아주냐? 요소 2포, 단 한 번에 2포, 21다시 복비 1포, 총 5포를 잡아줬습니다. 요소를 2포를 잡은 거는 이 시가 1.6까지 가고 복합비로 한 개 하는 것 같으면 그 38, 24, 2.4의 이 시가 갈 겁니다. 이 시가. 그런데 감자는 일반 농가들이 선도 농가들이 데이터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복합비로 21-4포에 단 한 번에 2포, 6포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한 포를 줄이는 겁니다. 5포죠. 그러면 평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100평당입니다. 예. 그리고 감자를 요렇게 이어서 추비양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단 한 번에가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감자 생산했을 때 감자 켤 때 되면 덩굴이 살아있는 분 있는가요? 있습니까? 잘 살아있어요? 여기 약간 조기수학 그래도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평당 몇 박스 나옵니까? 평당? 예, 몇 킬로? 박스는 20kg인데 그렇게 안 나오죠. 평당 몇 킬로 나오죠? 평당 10kg대 나와요. 10킬로에 비료가 3.5kg 나오니까 비료 들어간 양에 잎이 줄기가 살아있고 덜어 먹었다고 봤을 때 우리는 평균 비료를 10포 정도 쓰지 않느냐? 100평당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을 더 늘려서 우리가 강원도의 특성이라면 감자를 제철에 파느냐 저장을 하는 차이겠죠. 만작을 해서 저장을 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릴 건 않고 초기 재배하더라도 그럼 속효성을 늘려야 되겠죠. 속효성. 그러면 속효성을 한다면 요소 2개에 21-1개 정도
그러면 추비 1개 정도, 4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포를 더 줄여서 우리가 덩쿨이 그 감자 그 줄기가 살아있을 때 수확한다는 거죠.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도 한 지역만을 심는가요? 난지역입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난지형을 했다가 기후에 안 맞아서 예, 한지형으로 했는데 한지형도 담화가 자라서 예, 지금 홍산이라는 난지도 아닌 한지도 아닌 홍산만으로 심고 있어요. 예. 그 지금 몇 킬로 나옵니까 평당? 비료 몇 표 쓰죠? 우리 지역에 마늘 일반적으로 재배할 때 우리 비료 100평당 몇 개 씁니까? 기비, 추비 합해서 한 포 정도. 기비 한 포, 아니 전체 양을 봐서. 100평당 한 포로 농사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일반 퇴비를 많이 하잖아. 퇴비에. 예. 퇴비가 아무리 많이 늘어도 2kg 잘 안 늘다는 거예요. 2kg가. 그럼 우리는 많이 해도 몇 킬로 안 나온다는 거죠. 생산량이. 그러면 요 마늘이 전작기에 비료를 먹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산이 됐다면 전작기에 비료를 먹고 자란 거지 우리가 준 비료는 생산량이 3.5kg 정도밖에 안 나올 양이에요. 전작기에 남아있는 비료를 먹고 자란 거죠. 전작기에. 그래서 우리가 마늘 농사 올해 우리 좀 나왔다 이랬는데 작년에 고추밭에 많이 뿌린 비료 때문에 나왔을 수가 많다는 거죠. 모내기하고 벼논에 있지 않습니까? 마늘을 심으면 정확합니다. 벼는 자빠지도 다 못 베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밭작물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전작기에 남아있는 비료량에 의한 생산량도 같이 겸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비료 데이터 값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가져야 됩니다. 웃들이 좀 벌써 되겠습니까? 네. 예. 오늘은 이 틀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찝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물이 시작돼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깊이 비료가 들어가야 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를 추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생강 같은 게 비닐이 안 깔려있으니까 추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파도 비료 추비할 수 있고 무처럼 할 수 있는데 비료 추비를 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감자 같은 거 추비량이 좀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비가 하기 어려운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료량에 지금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 우리 황금알 농구 회원들이 심는다면 비료량을 100평당 단 한 번에 4포에서 6포까지 씁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우리는 가을에 많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지형은 많이 안 자라는데 난지형을 가진 홍산 마늘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먹고 자랍니다. 그죠? 그러면 비료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한지형 가을에 안 자라는 뿌리만 뻗어 있는 종들은 비료를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비료가 결코 장애가 안 된다는 것은 봄이 돼도 이게 그 3.5 정도, 3에서 3.5 정도로 녹아 나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3. 그러면 6 곱하기 3을 하면 18, 1.8의 이시가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가을에 뿌려서 봄에 남아있는 잔량, 이게 3대 가면 이시 잔량이 3점대 넘어가면 뿌리가 상합니다. 2.4는 괜찮은데
3.15 가면 상하기도 합니다. 뿌리도 상하고 생장점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뿌리는 3.0을 먹어도 괜찮으나 생장점의 부분은 잎이 녹아내려요. 우리는 비료가 많으면 뿌리가 상했을 거라 그러지만 사실은 비료가 많으면 뿌리가 잘 안 녹아내려요. 먼저 비료를 가져와서 소화시키는 생장점, 제일 부드러운 잎이 먼저 상합니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비료란 수치는 우리가 투여한 양에 녹아 나오는 수치의 흡수량을 비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기비를 쓸 때 완효성을 얼마나 쓸 거냐에 따라서 봄 생육이 바뀌는데 우리가 한지행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나올 때 빠른 시간에 이 씨를 1.5를 먹은 거 2.5를 먹은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 말은 1.5를 먹다가 갑자기 2.5를 올라가면 2차 성장을 할 수 있는데 2.5를 계속 먹어서 비록 이 씨가 떨어지면 마늘은 큰 거 되고 2차 성장을 안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마늘을 큰 걸 캐서도 장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늘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마늘이나 양파가 이 두둑이에 숨겨 있는데 우리는 요놈은 크고 요놈은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얘가 얘를 뺏어 먹은 거지 얘가 큰 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강아지 5마리 나면 1마리 큽니다. 어미젖을 희죽고 많이 먹었을 뿐이에요. 그놈을 한 번씩 2번씩 굶기면 크기가 똑같아져요.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어디에 가서 쓰고 있냐면 국화꽃 재배하는 데 가면 이렇게 되면 잎을 다 뜯어버려요. 우리 비록 영양을 못 내려가요. 그러면 요 놈이 안 자고 요 놈이 쏙 커요. 그럼 같아져요. 그럼 뭔 말이겠습니까? 잎이 일을 해서 덩치가 크니까 더 일을 많이 해서 뿌리를 많이 뻗쳐서 옆에까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수확할 때 가보면 양쪽 가성스에 있는 마늘이 큽니다. 양쪽에 있는 것. 왜 크겠습니까? 흙골에 있는 비료를 뿌리를 뻗쳐가지고 양쪽에서 먹어서 큽니다. 그게 한 두둑에 8폭을 심으면 양쪽 2개가 먹으면 약 50%는 흙골에 있는 비료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양쪽 가에 보면 부추, 정구지밭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양쪽에 많이 먹어서 큽니다. 서천천에 가보면 여름에 흙골에는 이 씨가 1.7이 나오고 안에는 0.3에서 0.5 이 씨가 나와요. 그럼 생산량이 적죠. 1.7과 0.5 이하. 이렇게 비료는 중요하고도 효과적입니다. 생산량에 비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마늘을 비료를 왜 겁을 내냐? 마늘이 자라서 잎 사이에 끼워진 비료가 녹아서 몸통으로 들어가면 마늘 생장점이 안에 있거든요. 땅 밑에. 요게 파괴됩니다. 근데 요 양파라는 놈은 요렇게 자랄 때 요 껍질에 딱딱 링이 잘 잡고 있어가지고 여기 비료를 뿌려도 여기 안 끼워져요. 비료를 안 끼워지기 때문에 양파는 안에 녹아내리는 잘 없습니다. 양파는. 그런데 초기 비료가 작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그 껍질이 얇아서 후기에 비료가 들어가면 터져버려요. 요게 문제예요. 그리고 후기 비료량이 많으면 저장력이 떨어진다는 거와 2가지가 계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가 쌍구가 됐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줄기가 이게 두 가닥이 자라가 뭐 두 개 자라는 행상인데 그 껍질이 두꺼우면 얘가 표가 잘 안 나요. 그 껍질이 두꺼우면 안에 두 촉이 들어있어도 내년에 자라기 위해서 두 촉이 들어있어도 표가 잘 안 납니다. 쌍구라 그러죠. 그래서 비료가 초기에 작고 후기에 비료가 늘어나면 그 껍질이 얇아서 쌍구 톡 터져버립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하나하나 되짚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기본을 잡고 생강은 여기도 보면 완효성, 한포, 요소, 한포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생강이 발화율이 떨어지는 것은 원인이 심었을 때 땅이 너무 이렇게 밀착이 안 돼서 그 종구 자체가 발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구 발화를 좋게 하려면 우리는 생강을 심어놓고 밟으라고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밟아가지고 뻥을 쳐서 110% 발화됐다 그럽니다. 생강 심어서 꼭꼭 바르고 밟아나면 발화 아주 잘 됩니다. 우리 농업에서 모든 것은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기. 이 기본기를 우리는 잘 응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기. 이 기본기만 잘 응용한다면 우리는 생산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기본기만. 대파는 이 씨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라도 진도 완도에는 대파를 얼음이 안 얼기 때문에 눈이 적게 오기 때문에 겨울이나 가을부터 겨울에 작업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대파를 했을 때 겨울 작업 못 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작업해야 됩니다. 여름에 진도 대파는 작업 못 해요. 그럼 우리는 여름 작업한다 쓰겠죠. 강원도에는. 그럼 강원도의 대파를 여름 작업하려면 이 시를 1.5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 1.5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완효성만 쓰면 효과적이 되는데 먹는 양만큼 우리가 여기에 비료에서 속효성을 썼다면 좋았다가 말았다 좋았다가 말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대파에는 완효성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죠? 완효성을 쓴다면 여름에 대파가 비료에 의해서 갑자기 말라 죽는 이유가 없어요. 속효성 비료를 썼을 때는 이 비료가 갑자기 녹아서 이게 토양에 배에 들어가서 대파는 비닐 멀칭을 안 하죠. 이게 여기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갑자기 마르면 표면 이시가 올라가요. 두둑에. 그러면 잎이 탈 수가 있습니다. 타버려요. 그래서 완효성을 쓰면 천천히 계속 나오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사님, 완효성 비료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부터 해주시고. 완효성 비료는 천천히 녹는 비료입니다. 복합 비료 종류인데 논에 쓰는 비료가 벼논에 한 번에 쓰고 나면 가을에까지 비료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약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는 비료를 완효성이라고 합니다. 완효성 비료. 이제 이해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골격은 다 잡았죠. 요 기본 골격을 잡고 난 다음에 우리 그 회원들의 그 제일 그 지금 농작업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부터 강의하는 걸로 초점을 잡도록 하고 우리 회장님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먼저 잡아가겠습니다. 이야기해. 어느 것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고. 작물. 예, 작물을 선정해 주세요. 지금 마늘, 양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예. 생강은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늘, 양파는 이미 뭐 작년 가을에 파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웃거름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근데 생강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밭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감자가 먼저 아니나요? 감자도 같이 해주지 뭐 감자. 감자 잠깐 했는데 요소 2개, 단한번 2개. 그런데 볶아. 그렇게 되면은 100평당 그렇게 네. 쓰면은 여기서 줄여서 쓰세요. 우리가 빨리 수확한다면 단 한 번에 떼어면 됩니다. 완효성을 빼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가 부족할 때 주비를 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감자는 빠른 시간에 흡수를 비료를 많이 합니다. 비료는. 그래서 고추는 한 포 한 포 쓰라 그러는데 생강도 늦게 비료를 먹어요. 그렇죠. 예, 한 포 한 포 쓰라 그러죠. 그런데 이 완효성 얘들은 적게 나와요. 완효성은. 그리고 기술센터의 토양 분석을 한 번씩 먼저 잡기 하시라는 거. 왜 요소를 쓰고 완효성을 쓰냐면 우리 보통 농가들이 지금 인산이 높아요. 인산하고 가리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치 않은 비료를 돈을 주고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인산이 녹아놓아도 이 시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용성 인비를 뿌려놔도 이 시가 올라갑니다. 수치가. 이제 이해되죠? 그럼 용성 인비도 뿌려도 올라가고 염화가리를 뿌려도 올라가고 소금을 뿌려도 올라가고 퇴비를 뿌려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내용물이 다를 뿐입니다. 퇴비 속에서는 우리가 짜번기가 많지 질소기가 그리 안 많습니다. 개분이나 좀 많고 뭐 돈분이 좀 있지. 그 외들은 소우분에서는 소위장 속에서 미생물 대식인까지 해가지고 분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안 옵니다. 그 우분 속에서도 젖소분 같은 경우는 소금량이 많습니다. 이 시는 측정되나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실질적인 비분은 낮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축 분뇨, 퇴비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생산량에 그래 많이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강을 심을 때 왜 완효성을 한 포를 넣고 요소를 쓰라 그랬냐면 생강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생육이 그래 강하지가 않다. 그리고 여름에는 얘가 또 무성애가 다 먹고 없습니다. 그때는 추비를 하셔도 생강은 마늘처럼 잎사귀에 비료가 여기 끼어서 장에 잘 안 일어납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 시량을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생강의 제일 중요한 거는 기비량과 밟아야 됩니다. 진압 눌러야 됩니다. 서산에 일부 우리 서산의 농가도 롤러가 누른 농가 거의 100% 나버립니다. 일반 서산을 견학 가봤어요. 예. 생강 도덕을 뭐 손도 못 대게 눌리면 안 된다고. 회장님 방금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로타리치가 엉글게 만들어 놓으니까 볏짚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토양 두둑 요 높이에 중간중간이 스펀지 바람 쉐대기 해버려요. 그래서 함수량이 낮아서 발화가 아주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강밭에 가보면 100% 잘 나온 농가들이 없어요. 심을 때 종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종구 자체가 내가 발화를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분이 적어서. 볏짚을 덮어놔서 서산 쪽에 가서 생강밭을 쿨로 돌리고 나서 함수량을 조사해야 돼요. 20몇 프로밖에 안 나와요. 35%에서 45%로 충분하게 함수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땅이 엉거니까 지하에 있는 수분도 올라오지도 못해요. 연결이 안 돼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참깨, 들깨, 콩, 무, 배추 씨앗 심을 때 어떤 거예요? 발재죽 치죠. 꼭 눌러가지고 씨앗 놓고 탁 덮어놓죠. 왜 그랬겠습니까? 수분을 수평 이동시킨 거예요. 수평 이동. 그래서 두덕을
눌러서 수분을 멈춰줘야만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생강 심는 데는 서산 당귀 돌면서 데이터를 잡은 게 진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산에 예산이가 염관수시라고 우리나라에 그 생강을 많이 하신 분이 계셔요. 그 농가에 가서 수업이 없다는 걸 데이터를 다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농가의 생강 수확대에 가니까 두 사람이 순 건 한 두둑이 유난히 생강이 잘 났더라는 거예요. 일반 재배 농가들이 심은 생강들은 없어요. 띄엄띄엄. 내나 그 밭에도 그래요. 여러 사람이 작업자가 심었는데 두 두둑만, 한 두둑만 잘 났어요. 그럼 또 조금 가니까 또 잘 났어요. 똑같은 종자를 심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그 두 사람이 경험이 많아서 꼭꼭 눌러 심어준 거예요. 그 심었다 자란 것을 분석을 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생강을 밟으라고 방송을 했죠. 제가. 밟아버리니까 아주 밟아졌네. 그래서 우리 생강 재배 농가들한테 제가 발로 밟으랬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2번 밟은 사람, 3번 밟은 사람, 심지어 5번 밟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옥곡 밟아놨을 때 우리 체중이 60kg 잡았을 때 우쭐우쭐 밟으면 그 100kg에 해당하는 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발화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하는 건 전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지 이거는 강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비료가 이렇게 들어가면 전작기에 비료가 많으면 장애가 옵니다. 그죠? 비료가 남아있는 비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전 작물이 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잔량 비료가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많이 배우고 있으나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이 다져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전작기의 비료도 내가 불어서 해야 됩니다. 전작기에. 그래서 사과밭이나 복숭아나 이런 포도밭에 이 씨를 먼저 측정해서 전작기의 비료량에 비료한 계산해서 추비량을 결정해라 그럽니다. 봄 추비량, 봄의 기비량을 이해되겠습니까? 예, 생강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실 분은 받겠습니다. 생강. 추비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생강의 추비에 얘는 생각 없습니다. 추비를 정 모르겠으면 하기 전에 흙을 떠다가 기술센터에서 분석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막 일회 농사진이 되더라. 감으로 짓는다면 그냥 하시는 게 낫고, 그럼 봄에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분석을 5cm 밑에 약 20cm 흙을 떠서 분석을 해서 그 기본 값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이 우리가 맞추기 쉽다. 그래서 추비는 그래 너무 섬세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단연살이잖아요. 너무 섬세할 필요는 없으나 질소, 인산가리 기본적으로 고토까지 한 서너 개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시비를 하는 게 좋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얘가 땅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땅의 비료값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름에 기준을 잡아서 1.5의 EC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4계절입니다. 12월 31일, 6월 30일, 3월 31일, 9월 30일. 요 데이터 값의 월별에 흘러가는 계절에 맞는 EC량을 기본값으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강을요. 예. 지금 그 이제 발발화 하는 거는 이제 그
수분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논리 아닙니까? 발화시키기 위해서. 밀착이 돼야 됩니다. 심어놓고도 이제 안 밟아 놓으면 이게 땅이 이 부풀어 있어 가지고 부풀어 있다께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종자를 심은 데를 거기만 밟으라는 거 아니 전 밭을 다 밟아요. 전체를. 예, 그럼 노라로 밀어버리면 되겠네. 맞습니다. 서산에서 이 기법을 방송을 보고 롤러가 눌러놓은가 네. 작년대 약 10배 수확. 그럼 노라로 누르면 두둑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사정이죠. 예? 그건 우리 사정이죠. 생강은 그걸 원하는데 어, 트랙터도 있고 뭐 경기도 있고 다 있는 사정에서 그건 우리의 그 사정일 뿐이지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줘야 돼요. 생강이 원하는 기준. 생강이 원하는 기준을 맞춰서 생강을 생산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일하기 수월한 대로 그냥 생강 두면 우리 지금 생강 재배하죠? 전체 가을에 캐보면 몇 개 살아있는 거예요? 10개 심었을 때 평균치. 다 살아있죠. 발화 좋습니까? 발화는 일정하게 다 쫙 나오진 않아요. 근데 먼저 조건이 맞은 놈은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고 그러니까 수확할 때 보면 좀 약간 그 생강에 칭화가 있지. 서산에 가보면 한 30% 이상이 발화 안 됩니다. 저희는 여기는 볏짚을 먼저 안 배우니까 심어놓고 볏짚을 나중에 나온 다음에 깔아요. 저희는. 그게 서산 지역에는 항토 땅이 되다 보니까 로타를 치면 이 떠 있어요. 이 알갱이가. 여기는 아마 마사 종류의 다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발화율이 발화가 됐을 때 팽차가 난다면 이것마저도 우리 굉장히 손치예요. 그런데 발화가 거의 발화가 한 뭐 90 몇 프로 됐다면 그 다음에 생산량은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적죠. 강아지 큰 놈이 저 다 뺏어먹는 겁니다. 그러면 비료량이 이시가 낮아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봐요. 한 놈은 클 뿐이지 그 놈은 못 큰 원인은 얘가 비료를 많이 먹고 뿌리를 많이 뻗쳐 있기 때문에 적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 발화를 갖다가 동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료 이식값을 맞추면 생산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한 농가들은 상당히 많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얘 잎을 살을 찌워서 뿌리를 많이 뻗쳐서 생산량을 늘립니다. 항시 잎을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생강이 영양소가 뿌리에서 가져왔을 때 누가 다 먹냐는 거죠. 생강 자체가 많이 먹어버리고 잎으로 오는 영양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잎 두께가 얇은 거라는 거죠. 언제 얇아졌냐면 이 시기가 비료값이 낮아서 가져오는 양이 적었다는 거죠. 1차적인 거는. 그 다음에는 비가 와서 이동량이 많아서 생산을 광합성 부족으로 생산을 못했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알농구에서는 비 오면 이파리 살 빠진다, 잎에다가 영양 줘라 소리 그겁니다. 마늘에 왜 황금알농구 회원들이 비 오기 전날에 연면 시비를 하고 있습니까? 잎에 있는 영양소가 이동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언제 일을 하냐는 거죠. 전엽에 있는 잎 두께가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 두께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영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농법을 배우고 하는 분들은 생강량이 늘어납니다. 많이 잘 늘려요. 얘들이 잎으로 먹는 양은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요. 그 애를 다 써버립니다. 비가 한 번 오면 그 뒷날 데 없습니다. 이동 다 해버립니다. 이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동양난 비싼 거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동양난이 언제 죽냐면 여름에 죽습니다.
동양란 키우는 분들이 겨울에는 열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10일에 한 달에 3번. 봄, 가을에는 5일에 한 번씩 주서 6번 줍니다. 이상 없습니다. 여름 되면 햇볕은 더 많이 가려버리고 이틀에 한 번씩 줍니다. 잎이 살이 빠져서 굶어서 죽습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놈 죽었다고 평상 밑에 마루 밑에 던지면 하우스 내니까 온실 내니까 살아가 일어나요. 죽었다고 던진 놈은 살아나고 우리가 물을 준 놈은 죽어버렸죠. 잎 두께 차이입니다. 잎 두께가 두껍지 않으면 뿌리빨이 안 좋아서 절대 비분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먹을 게 있어야 가져옵니다. 잎에서 영양을 비해서 이동했으면 가져올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양이 이 여름에 1.5라는 비료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비료가 생산량이 비료를 적게 먹어도 생산되는 무나 배추한테 이 방법을 쓰면 얘들은 물러내려앉지 않습니다. 생강에 한한 겁니다. 이거는 물을 또 진행할 때는 이 실을 또 낮출 거예요. 전체 기본값이 뿐이지 무란 작물은 여름에 국한적으로 재배하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성은 있으나 여기에서 전체 우리나라 자라는 식물에 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시가 맞다고 해서 보리밭에 이시를 이렇게 맞추면 볼이 다 잡혀집니다. 작물마다 그 비료 요구도가 다릅니다. 요게 참깨밭에 해도 참깨 다 잡아집니다. 우리 메주콩, 썰이태 다 잡아지면 안 됩니다. 비록 이시값은 중요하긴 하나 작물의 요구도에 맞춰야 하는 게 정량입니다. 생강은 요 정도 이시면 아주 좋습니다. 생강에서 그 두둑의 토양의 수분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죠? 수분은 35에서 45%를 맞추면 이거는 정확합니다. 어느 종이든 나갔습니다. 요건 기준값 하나로서 끝납니다. 35에서 45%. 우리가 작물이 하우스 고추나 노지 고추가 고추같이 물에 잠겼을 때 잎이 시들죠. 물에 잠겨 있는 게 물을 더 많이 먹고 잎이 안 시들어야 되는데 수양버드나무는 물에 잠겨 있어도 뿌리 미시한 뿌리로서 산소를 흡착해서 멀쩡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추나 참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박, 멜론, 오이, 고추 이런 종들은 물에 잠기면 뿌리 산소 부족으로 잎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금만놓고 회원들은 잎을 시들게 않게 물을 뿌리고 영양을 줘서 물에 담겨있는 하우스 고추나 오이를 살려냅니다. 고추나 오이가 참깨가 죽는 원인은 뿌리에 산소 부족으로 물에 담겨서 죽는 거지 얘가 물에 담겨서 뿌리가 썩어서 죽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잎의 두께를 유지하고 잎의 함수량을 유지하는 것은 생산량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강 잎을 두텁게 해줘야만이 이동해서 잘 먹습니다. 생강에는 우리가 연중 설탕을 쓸 수 있습니다. 지상부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장애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강에 요거는 물 20리터에 생강에 그 설탕을 60g 정도 쓰면 좋습니다. 비가 오면 120g을 써도 좋아요. 내일 모레 연면십이 그렇죠. 연면십이 백설탕이에요, 흑설탕이에요. 백설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럴 때
일반 농약하고 혼합해도 상관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제품도 오픈해도 되겠습니까? 뭐 대기업에 남해학도 오픈하는데 저도 중소기업으로서 오픈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기업이지만 저희 제품은 잎을 두텁게 하는데 주력을 하게 돼 있고 잎을 많이 일을 하게 하는데 관주는 잘 하라 소리 아니에요. 뿌리는 비료를 잘 먹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관주를 하지 마라 소리는 저희 제품이 비료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관주에는 많은 치중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억지로 꼭 하려고 그러면 하라 그러는데 하지 마라 그러는 목적은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농업인이기 때문에 잎으로 주는 영양소만 해도 뿌리가 뻗쳐서 먹을 건데 굳이 그걸 간주로 줘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씨값으로 비료를 맞추면 됩니다. 잎을 두텁게 하면 비료를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연면 12 설탕 60에 골드 그린 60cc 요거를 2회를 살포하면 1회는 골드 칼라를 써랍니다. 60cc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칼라 속에 다량의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자재를 안 써도 됩니다. 칼라가 뭐? 저희 제품 그 책자에 골드 칼라 있습니다. 골든 컬러 있죠. 예. 결국엔 제가 하는 내용들은 잎을 계속 살을 찌워서 뿌리에 많은 영양을 공급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기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7일밖에 안 갑니다. 이걸 늘려버리면 잎이 굳어버려요. 딱 굳어서 안 움직입니다. 겨울에는 약 2배, 3배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추울 때는. 그러나 춥지 않은 여름에는 이 기준만 잡고 설탕량으로 그 외 것들은 조절하면 됩니다. 설탕이 비가 많이 올 때 살포할 때는 설탕이 60에서 한 120g까지도 늘리라는 겁니다. 비가 장마가 질 때 비가 많이 올 때 한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탄수화물 더 먹여서 미리 비가 왔을 때 살이 빠질 걸 대체하라는 겁니다. 설탕은 물 한 말에 300g을 쓰면 오이밭에 흰가루를 몇 시간에 다 잡아요? 설탕으로요? 그렇지. 한번 잡고 나면 그 자리는 다시는 안 생깁니다. 흰가루 약은 오이밭에 살포하고 3일 있으면 흰가루 합니다. 그리고 오이 덩쿨을 담갔다가 건지나도 흰가루 하더라 그러거든요. 저희한테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하도 흰가루 약을 안 주고 사서 바켓에다가 우리 방제 약을 타서 한 바켓을 떠다가 오이 덩쿨을 담갔다가 건져놔도 3일 뒤에 흰가루 하더라. 그런데 설탕을 쓰고 나면 몇 시간 내에 흰가루는 완벽하게 죽습니다. 그 호박도 같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탄수화물 농도를 늘려버리면 흰가루 안 생깁니다. 작년에 영월에서 오이를 8월 20일에 오이 모종이 늙어서 40cm를 심어서 얼음이 올 때까지 오이 땄습니다. 이해됩니까? 해봐야 알겠어요. 해봐야 알 것 같구나. 영월에 우리 재배하시는 분이 작년에 돈 많이 벌어서 고맙다고 두 내외가 작년 2월달에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고 가서 겨울에 한번 내려오려고 마음을 내다 안 냈다 그러거든. 어제 오면서 통화를 했는데 정말 고맙다고 대표님. 황금을 넘고 가서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아니 지금 그 채소하는 사람들이 오이, 호박, 토마토, 수박 하는 분들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흰가루에는 다 지쳐서 흰가루 못 잡아서 애를 썼는데 흰가루는 회장님 말씀에 답을 드리자면 흰가루는 이시가 낮아서 온 게 주범입니다. 답변이 됩니까? 흰가루가 오면 이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잎 두께가 얇다. 내가 부실해서 감기가 들었다. 똑같은 날 아침에 운동할 때 공차기 할 때 좋아요. 공차할 때는 혈액순환이 잘 돼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멈춰버리면 건강한 사람은 혈액이 피부에 응고가 안 돼요. 힘이 약한 사람은 피부에 혈액이 응고가 됩니다. 응고가 되면 우리 감기 몸살한다 그러죠. 응고가 되면 이거 떼내는데 응고된 혈액을 떼내는데 몸살하는 거죠. 빠른 시간에 찜질방에 가서 계속 목욕을 하면 이게 떨어지 나가지고 혈관이 뚫립니다. 그 마찬가지로 비료가 작으면 이시가 낮으면 광합성을 해서 잎이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 두께가 얇아서 일어나는 일이죠. 누가 제일 빨리 대체되겠습니까? 탄수화물, 설탕. 설탕만큼 흰가루를 빨리 잡는 놈이 없습니다. 다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작물의 영양은 없습니까? 저거에서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꽃눈이 멀리되든가 뭐 이런 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망가질 것 같으면 여기가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냐? 어저께 아침에 제가 어떤 행복한 전화를 들었냐면 하동에서 대표님 딸기가 우리가 까매지가 이상합니다. 딸기가 너무 많이 열었네요. 도저히 딸 수가 없어서 이제 하우스를 버려야 돼. 일부러 하우스를 몇 굴통을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딸 수가 없어요. 생산에 늘어버려서. 몇 년 전에 그 통영에도 그렇게 만들어졌죠. 도저히 못 따니까 하우스 울통을 몇 굴통 문 닫아 버려. 그렇지 않으면 딸기 생산 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회원들이 노지 고추 이거 심어가지고 연면시비 착실히 하면 따라 딸 것 같아요? 못 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해요. 우리가 종모상의 책자에 나오는 고추 있죠? 그 사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1.5배 달려있습니다. 고추. 상상을 초월한 양이 나와요. 방금 무 드셔보셨죠? 아주 좋아요. 과일입니다. 과일. 드셔봤죠? 무이가 어때요? 무가 아니라 과일입니다. 저 무가 제주도에서 20만 평에 재배되는데 저 친구가 오사장이라고 40대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제가 사무실에 온 걸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네 꼭 도와줄 테니까 배우세라고. 앞으로 자네는 큰 대상이 되겠다고. 그리고 가르쳐서 강원도 무 작년에 한 톨도 안 썩었습니다. 생산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냉장고에서 출하되어도 하나도 안 썩어요. 전라도 고창 가을무 역시 마찬가지 냉장고에 놔도 하나도 안 상합니다. 지금 저 제주도 무가 제주도에서 작업해서 20만 평 무가 창원으로 냉장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어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백옥 같아요. 컬러가 다릅니다. 무 색깔이. 그리고 너무 영양을 많이 먹어 한 놈씩 터지는 놈이 있어요. 살이 쪄서. 그리고 너무 살이 찌면 종방향 길이가 짧은 거는 밑둥이 쪼개져 버려요. 그럼 밑둥이 끝까지 둥글다. 살을 찌어서. 저게 설탕을 얼마를 먹었냐면 많이 묻습니다. 물 500에 7.5kg. 물 한 마리에 300g씩 겨울에 몇 번을 설탕을 먹었습니다. 눈이 맞아도 얼어도 이겨버립니다. 이렇게 눈이 와서 무 청위에 쌓여 있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 몸통에 달린 잔털, 뿌리 아주 가늘어져서 무 표면이 쪼개져서 배고같이 힙니다. 쪼개놔도 한 20일 돼도 변치 않습니다. 색깔이 뽀얗습니다. 그리고 좋게 만든 농산물은
사람한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엔 색깔이 좋고, 두 번째는 맛있고, 세 번째는 소화가 잘 되고, 네 번째는 또 먹고 싶고,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동물이 수명이 연장되게 있습니다. 그 동물이 수명이 연장돼서 자기의 씨앗을 퍼뜨려 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과일을 찾고 있는 게 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 조금 뜰거나 털은 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은 먹지 말라고 안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무 같은 경우에 3회를 설탕을 뿌렸다는데 그 이상을 뿌렸을 때 부작용이 생깁니까? 많이 썼습니다. 몇 번은 설탕을 강하게 먹고 그 전에는 물 한 말에 60g씩 먹었어요. 그 뒤에 겨울에는 12월 달 들어서 미리 제주도에 날이 추워져서 장이 올 걸 대비해서 12월 중순경에는 물 500에 물 한 말에 설탕을 300g씩해서 살 빼놨어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제주도에 눈이 폭 쏟아버렸어요. 멀쩡합니다. 제가 유튜브 상에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제주도의 밀감 얼은 것도 살려주고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설탕은 정말 좋은 보약입니다. 잘 활용해서 하신다면 좋습니다. 근데 얘 하나로서 안 된다는 게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칼라가 영양을 먹어놓으면 사과가 쪼개나면 뽀얗습니다. 한 달이 돼도 사과 색깔이 안 갑니다. 뽀얀 상태로 갑니다. 사과 색깔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강을 재배하시는데 이 생강을 올 가을에 재배했을 때 깎아 먹어도 맛있습니다.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생으로 생강 깎아 먹어도 맛있도록 정확히 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생강이 너무 강하고 먹어보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료량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저장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 자기 몸속에 체내 저장 양분이 없어서 저장량이 떨어집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황금을 놓고 했을 때 이듬해 10월 달 가도 저장 창고에서 뿌리가 안 나옵니다. 완벽하게 됐을 때. 그린하고 칼라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린은 성장용, 칼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한 번 쓰락하고 그 원인이 얘들도 가을에 가면 갈수록 칼라와 그린이 2대1이 아니고 1대1로 가다가 칼라만 쓰고 거기에다가 염화가리를 써서 잎을 노랗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칼라는 가을에 쓰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 번에 한 번. 두 번에 한 번씩은 그렇죠. 두 번에 한 번 쓰는데 가을에 가서 그 고추를 익혀버릴 때는 칼라에 칼슘과 다량의 영양소, 칼슘이 그린보다 영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자주 못하게 하냐? 좋긴 한데 칼슘이 혈관을 막아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많이 못 쓰게 합니다. 두 번에 한 번 쓰다가 수확기 마지막 단계에 가면 관이 커요. 사과도 크고 배도 크고 다 커집니다. 관이, 꼭지 관이. 그때는 칼슘을 계속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고추를 우리는 나무에 달린 채로 다 익혀버리려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때는 요 양을 써다가 여기에다가 염화가리를 더 늘려버리면 됩니다. 물 한 말에 40, 50, 40, 60, 80, 120 이렇게 늘려가면 됩니다. 같이 혼용을 하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고추잎을 노랗게 만들어가지고 달린 채로 고추대 뽑기 전에 빨갛게 다 익혀요. 예, 온도가 낮아지면 사과나무 단풍 들이는 데는 물 500에 물 20리터에 염화가리를 400g 씁니다.
효과가 좋을 만큼 영양소 늘려야 되거든요. 효과가. 그런데 봄에 여름에 잘 자랄 때 염화가루 양을 늘려버리면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잎이 진하고 두꺼울 때는 가리가 꼭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생식 기능을 부여시켜야 됩니다. 잎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강이 초기에 잎이 우리가 생강이 새순 한 놈 올라서 그거 뿌려 보면 잘 안 자라죠. 그거 또 뿌려주고 벌레 뜯어먹으면 안 자라잖아요. 기심이 그 깔아먹어 버리면 그놈 생강 안 자라죠. 그 말은 생강 종구에서 일은 했는데 잎이 광합성을 해서 그 산물이 뿌리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잎의 중요성은 정말 끊임없다는 거죠. 잎의 역할, 영양소. 그래서 초기에 옆면 시비, 그게 강아지 큰 놈하고 작은 놈 차이죠. 그 차이로 초기에 옆면 시비 양에서 크기의 편차가 줄어들고 밟아서 뿌리가 밀착이 잘 돼서 동시에 발하도록 요거거든요. 그리고 생육 과정에 이 시량을 맞추라는 거. 그리고 옆면 시비를 했을 때 잎이 두터워서 영양 이동 많이 해서 뿌리가 비료를 아주 잘 먹는다는 거. 요 결과입니다. 뿌리가 비료를 잘 먹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 생강 10kg 심으면 해당이 몇 킬로 나옵니까? 한 박스 심으면 10박스 캡니까? 못 캐죠. 여기는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이 안 갔어요. 비료를 조금 줬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준 비료가 밑비료 몇 개죠? 저희들이 뭐 안동에 가서도 뒷센터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서산에도 가서 천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 저희들이 하는 상식은 생강은 그렇게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 아니다. 예. 그 후기에 좀 국거름을 좀 열심히 줘라 하는 건데 예.